한 8단계가 10단계 하락했어요. 윤석열 정부 반년 집권하고 24등인가 했는데 10점 만점에 8점이 되면 8점까지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고, 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에서 24개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스탑거리 했었는데 아마 내년 2월달에 발표하면 이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충분히. 아무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굉장히 허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화려한 민주주의 운동 역사는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부실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뭐 제가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직접 민주 요소에 이제 부재에 있다고 봐요. 저희가 뭐 4.19라든지 87년이라든지 뭐 촛불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의 경험도 있지만 이걸 제도화까지 밀고 나지 못한 게,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가 계속 문전 앞에서 허약했잖아요. 맨날 문전 앞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똥불을 차버리고 있었는데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화려한 성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제도와의 문전 앞에서는 똥불을 차버리고 기존의 권력한테 권한을 다 줘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조그마한 위기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휘청휘청하는 거고, 지금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사태가 있다고 봐요. 결국 뭐 지금 대의제 한계를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 직접적 요소를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이게 제일 관건인데 쉽지 않은 과제죠. 어쨌든 강력한 이 사회 투쟁이 있어야만 그 대의제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들어갈 텐데 뭐 전면적인 어떤 아주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참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또 우리가 이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강화되기는 힘들다고 봐요. 대만 사례를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대만이 2018년도,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3, 4년밖에 안 됐어요. 30위 중반권이었어요. 그때 18년도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국민투표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제의 문턱을 낮춰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국민투표 발의를 하려고 하면 이 유권자 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정부가 1.5%까지 낮춰요. 낮추면서부터 2018년도에만 국민투표를 10건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대만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8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10위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 하나만 만들면 민주주의 지수가 뭐 중후반에 뭐 30대 중반에서 금방 10위 안팎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제대로 된 뭐 국민 발언법이라든지 국민 투표뿐만 그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 국민들이 발언해가지고 국민 투표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대만은 하나의 버그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나로 제대로 관찰을 시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일 테고요. 그런 걸 위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직접 민주주의가 없는 그 이 대의민주주의 차에서는 굉장히 부실한 게, 어쨌든 직접 민주 요소가 대의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 나태하게 할 때는 어쨌든 국민 발언을 통해서 계속 이 액셀레이터 촉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또 국민 투표를 위해서 만약에 무리한 정치 활동을 할 때는 제어를 하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촉진과 액셀레이터 기능과 브레이크 기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막무가내로 해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어쨌든 이 제도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이제 관건이 오늘 이제 토론 주제일 텐데, 뭐 저희가 이제 전면적인 사회 투쟁을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시민의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뭐 정당법, 선거법, 헌법 개정 관련 토론해가지고 3번 정도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토론했는데,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결론이 시민의회 쪽이었어요. 시민의회가 2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냥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그때 2008년도 국가적 위기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대의제 기능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일랜드하고 국민들이 그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가지고 시민의회를 제도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아일랜드에서 100인의 이제 시민의원들을 해서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시민의회에서 이제 입법안을 만들고 거기서 진행하면 통과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요. 뭐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정치가 이제 우리 사회 발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이 정당법, 헌법 같은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맡겨두고서는 진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회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건 뭐 제도적 방식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현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비제도적 방식으로 우리가 시민의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만약에 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국회와 대칭되는 이런 시민회를 구성을 하면 국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비시민적인지 그런 걸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제도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쨌든 이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훈련 없이는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당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통해서 좀 직접민주주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양홍건 선생님과 같이 이제 지역당 운동을 좀 오래 좀 진행을 했는데 지역당을 통해서 이런 자기 이제 살고 있는 읍면동이라든지 시공구에서 이런 직접민주주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축적이 되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 사회 에너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지역에서 지역당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검토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구체화시켜서 함께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직접민주 안 하는 거가 직접민주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아마 안 할 거다. 직접민주 제도 견인할 수 있는 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음 국회 때 시민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시민회를 만드는 방법을 국회 정식으로 동의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아마 동의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성과를 내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비슷한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체가 회비를 모아서 그 돈으로 전국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1000명을 모아요. 근데 1000명 모을 때 차비, 그다음에 숙박비, 애가 있는 사람들은 돌보는 비용, 그것까지 다 줘가지고 1000명을 모아서 1박 2일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그게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마 온라인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난 그걸 해보는 거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잘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입법하려고 그러면 역시 또 이제 개헌사항으로 또 걸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제가 느끼는 그 결론은 어떻게 좁혀지냐면 지금 민주당이 직접민주제 공약을 안 지킨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안 지키는 거를 이슈화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 지킨다. 그럼 다음에 총선이니까 총선 때까지 입법 안 하면 총선 때 두고 보자.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우리가 새로 정치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총선 때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우리를 찍어주면 우리가 국회 들어가서 이걸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식이 좀 개헌나고 계속 걸려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건 너무나 뻔한 거니까 그러면 그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였던 쪽하고 사회 세력이 이번 총선 때 최소한 국민 발언제라도 걸고 그 총선 동시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국민 발언제 그 총선 동시개헌은 지난번 때 한번 해봤어요. 지난 대선 때인가?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까지 갔냐면 대선 때구나. 어디까지 갔냐면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서 그 국민발안 국민개헌안이 국회 상정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그걸 표결하고 미룬 거야.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보기엔 방법 중 한 가지는 총선 때 직접 민주제 개헌 중에 딱 한 가지만 국민소환제 걸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우리 이걸 위해서 총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뭐 발제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이제 분들이 선생님들 발제한 모든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직접 민주주의 가능하냐.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언론서부터 학계, 특히 학계에서도 그 직접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한 이런 식으로 아주 지배 언론이 지배 이 담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사실 그 몇 년 동안 저도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으면서 요거 관련돼서 책을 쓰고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법은 민주주의라는 것서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들어간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득권 정당이라든지 기득권 학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이 대의제를 만들 때는 대의제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메디슨이라는 사람은 대의제, 민주정을 위험하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가 그 원래는 민주정인데 일본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입니다. 민주정. 참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있다. 예? 근데 참주정은 한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게 참주정이라고 왕이라든지 뭐 대통령 이건 참주정이라고 그런다면 귀족정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보통 귀족들이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귀족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정은 뭐냐? 그거는 국민들이, 인민들이 권력을 잡고 행사하고 스스로 하는 게 이제 민주정입니다. 이런 이제 정치 학계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서부터 저는 시작해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이제 싸워 나가야 되고,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초반에 잠깐 이거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의 권력을 선거 때 위임해준다. 이런 것은 뭐 잘 알잖아요. 투표를 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동의 절차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주권을 위임해주는 것을 동의했다는 거거든요. 선거 때. 그러니까 당신의 권력을 선거 때 위임해줬으니까 이제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에서부터 우리는 파악하고 깨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게 위임할 때 보면 자기 재산권이라든지 뭐 위임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2년을 계약했으면 4년을 계약했으면 4년 이후에는 또 위임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또 계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거는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영구적으로 한 번 위임했으면 계속 위임하는 거로 그냥 자동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 일반 사적 계약에서는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주택이라든지 계약했으면 2년 지나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대의제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정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시위 나가고 이럴 때 크게 뭐 프랭카드 걸어서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주권을 돌려다오고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기 김건희 탄핵, 무슨 탄핵 거기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따라다닐 게 아니라 거기 따라다니면서도 우리의 얘기에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광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얘기, 민주주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충분히 그 공간을 저는 아까 이제 우리의 방법이 없겠느냐. 당장 방법은 없어도 사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런 민주주의 위기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이런 분노를 가지고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장에서 이런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위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30쪽에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국민 투표제를 이렇게 해요. 의무적 국민 투표, 선택적 국민 투표, 국민 반환 이렇게 하는데 선택적 국민 투표라는 건 뭐냐면 법이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좀 이거는 알고 있어요. 법이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투표권을 요구해서 하면 국회의원이 통과된 법이 다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택적 국민 투표라고 그러고 또 오늘 이제 노세국 대표님이 말씀 국민 반환의 이제 유사 형태로 시민 반환 형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스위스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투표 세 가지 방식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란치게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 2,300개 꼬미온에서 5배 4 정도는 의회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보면 시의회, 기초의회, 뭐 이건 자동적으로 시장, 구청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기 꼬미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주민이 모여서 법률도 만들고 조세도 통과시키고 자기들의 정책도 만들고 이런 자치적인 입법기관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겠지만 뭐 주민자치회로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 운동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법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란치게 마인드가 어떤 권한과 이거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노세국 발제에서 시민 발의를 얘기했는데 요거에 비슷한 게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민 발의. 그러니까 뭐 일정 서명을 가지고 발의를 했을 때 원래 법률적 통과를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 발의제가.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국민 발의제는 않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뭐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권력을 주는 거에서 거부감을 갖고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서명을 통해서 이런 정책이나 입법안을 발의하면 당신들이 뭐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당신들이 권한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받아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최소 그 정도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회적인 전술이에요. 이거는. 지금 원래 국민 발언은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얘네들이. 근데 국민 서명이 50만 100만 명 했는데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니네들이 국회에서 법률을 좀 통과시켜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원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방식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호응을 얻고 여론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과제라고 생각되고 그 정도야 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다고 생각. 우리나라 조건에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 2가지만 좀 이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투표제입니다. 33쪽에 보면요. 요것도 이제 지금 시민발의 노세국 대표가 발표하신 시민 발의하고 비슷한 건데 정책 투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이나 연방 주 자치 정부에서 거의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유럽 이렇게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요번에 무슨 법이 있는데 이것을 매월 며칠 날 공청회로 하고 투표를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죠. 현안 정책이 있으면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제에서는 시장만 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정책 투표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안 정책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전자투표제가 이번에 작년에 주민자치법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개정되면서
전자투표를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열의를 했지만, 근데 전자투표를 하면 충분히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서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하면 그렇게 하도록 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정책투표, 현안의 정책이 있을 때 그 주민들이 국가 차원에서 뭐 전국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 이걸 정책으로 투표해서 이것도 정책으로 투표했을 때 그것이 이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회면 국회, 아니면 뭐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장에 우리가 요번에 그 50만 명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찬성이 나왔으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정책투표제가. 그래서 이 정책투표제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뭐 지역이라든지 국가의 안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봤어. 참여를 해봤어. 특히 이제 투표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론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토론에도 참여하고 수기 절차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 투표제를 한번 우리도 이게는 시민 발의 국회에서 발의 대의제를 자기들의 권력을 완전히 내놓는 것을 이게 완전히 왕능하게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이런 소수의 정치 주권자들 300명이 우리 5천만 명의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권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닌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회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35쪽입니다. 35쪽에 보면 시민 공론장 설치법이라든지 조례를 지역에서는 우리 경기도라든지 군포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요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조례 안까지 좀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현안에서 지역에서 무슨 토론 사항이 있다 해서 주민이 뭐 30명이면 30명, 전국 단위에서는 뭐 10,000명이면 10,000명, 50,000명이면 50,000명 이렇게 서명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이 만약에 조례라든지 입법화되면 그런 공론장을 공론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이라는 게 예산이 들어가겠죠. 공간 대여비라든지 뭐 토론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자료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제 공적 자금이죠. 이런 것이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사적 비용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 자금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나 법을 만들어서 시민 공론장의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토론도 하고 수기도 하고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면 공론장 법에 의해서 시민 공론장 법에 의해서 그것을 자치단체장이나 국회나 대통령 집행부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정도 지금 오늘 발제하신 시민 발의제 그런 이제 우회적인 방식도 있고 이제 정책 투표제를 좀 분기별로 한 번씩 좀 정책 투표를 한번 해보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남북한 문제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 법 같은 게 상당히 여야가 풀 수 없는 법 같은 거 이걸 정책 투표로 한번 국민 투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정책 투표를 이제 이것도 이제 전자 투표식으로 전자 서명식으로 뭐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게 만나서 모여서 토론하고 그 토론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제도화시키는 거, 그죠? 그걸 제도화시키는 거. 우리가 만나서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원도 받고 그걸 제도화시키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지금 이 엄혹한 대의제, 저는 대의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제를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든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데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활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주주의 왜 안 하는가? 그거는 다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주로 총선 이후에
직접민주제 중에 한 가지 방안으로 대안으로 정책투표제하고 주민공무제 그거를 입법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의제 얘기 나오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메디슨이라는 친구가 미국 헌법을 만들 때 분명히 대의제라 그랬어요. 민주주의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의제가 귀족정이기 때문에 귀족들을 이렇게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상권분립이에요. 상권분립은 민주제도가 아니라 귀족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의 권력끼리 서로 싸워라. 그렇게 만든 게 상권분립인데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상권분립이 안 돼요. 그럼 다 알다. 윤석열 당연히 물러가고 민주당 너희들도 물러가라. 집정민주주의 해라. 그러면서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퍼포먼스를 해서 20,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이 그림이 전부가 다 아니구나. 그런 큰 사회적 퍼포먼스를 해서 우리 존재감을 알리고 내용이 뭔지 지금 아까 시작할 때 까만 고양이 흰 고양이 했잖아요. 이거 몰라요 아무도. 이 젊은이 딱 한 명 왔어 지금. 여러분들이 586 때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그거 못하잖아요. 퍼포먼스라도 하자. 이사님. 말씀 듣다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질문을 해도 될까요? 송재영 하약 교수님께 아까 대통령제는 참주정이고 귀족 엘리트 소수 엘리트가 귀족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시민들이 갇힌 우리의 권력을 돌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루소가 선거 때는 왕이 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쇠사슬의 노예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예요.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우리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노예예요. 권력에서는 노예입니다. 지금. 아니 소수가 다 하고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교수라는 사람도 노예라고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 저는 시민들이 다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달콤하고 이게 있는데 그걸 내놓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완성된 나라를 보면 스위스가 조금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위스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여기 제가 썼지만 미국도 51개 중에서 30몇 개 자치주에서는 이걸 주민 참여 뭐 정책 투표 이런 거 다 하고 유럽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모르는데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학계나 이제 이런 데서는 대의제가 소수 권력 엘리트들의 과도정치다 이런 비판이 상당해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의제를 민주주의 위기 중에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다른 분들께서 민주당이 직접민주제를 왜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활용해야 될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실종되는 20대 청년 공약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더불어민주당이 직접민주당 공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총선 공약 끝난 거 아니에요? 공약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유권자 사기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좀 민주당 당원이지만 민주당은 때만 되면 뭐 한다 하지만 그게 빌공짜를 넣어서 사실 기만 유권자 사기일 것 같습니다. 이거 유튜브 나오나요? 잘리게 생겼네. 그래서 저는 지금 봅니다. 현장에서 3월 5일 동안 있어 왔지만은 사실 이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지만 이재명 자체가 아직도 대권에 지금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개딸들이 한번 설치더니 이번에 그 남자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이라니까 좀 그 딸은 아니지만
남자들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조직을 또 만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아주 강성 팬덤이라고 하나요? 만들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고자 자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번에 영입위원장 스스로 셀프에서 영입위원장 냈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적 공약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제가 좀 지식이 짧고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이제 60대 후반입니다만 정말 그 옛날부터 이렇게 오면서 봤지만 우리 스스로도 민주당에 비판적 지지를 하지만 민주당의 돌멩이 들고 가서 짱돌 들고 가서 맞박도 한번 내려까고 네? 해냅니다. 매일만 우리가 흰 고양이 늙은 고양이가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얘기 백날 해야 뭐하겠어요. 방울을 못 나누고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거 돌멩이로 들고 안 되면 벌써 제가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저기 국가 반환 찍어야 되나? 우승하다 하도 숨겨가지고 아는 목사한테 지가 그 옆 사람에다 총을 뭐 경찰서에 갖고 있대. 우승하게 하면 총 좀 가져와봐. 도심을 해적고 다니는 어디 뭐 서울 어디 멧돼지가 하나 설치고 있다는데 그 유해 조소 아니냐? 지금 그 잡는 시기 아니냐? 그거 좀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큰일 난대요. 지갑을 갖고 있어야지 너한테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아직도 안 주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은 거라도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양호관 의원장하고 직접 민주지역당 연합을 하고 있지만 민주철 부산이라든지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장애 6급입니다. 장애 6급이고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좀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혹시 좀 위법적인 말이 있었다면은 제가 조금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줄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요. 민주당에서는 잡아갈 능력이 없어요. 제가 거기다가 얘기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한심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 민주당 당원이지만 내년에 민주당 거의 그 지방에서 왔지만은 글쎄요 대전 같은 경우는 한 두서 보도록 많이 얻을까요? 제 소견은. 네. 예. 자 이럴 때 우리가 우리 현 선생님 존경한다만 정말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서로 좀 내려놓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민주당 그런 거 팍 차버리고 저기 윤석열 같은 애들은 그냥 저것저것 한 가닥 집어 던지고 새롭게 한번 혁명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스케타까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혁명정신을 가지고 한번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지 내년에 안 뒤집어 엎으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소견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그 비판은 자유스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민주제를 입법하라고 압박을 했고 민주당이 그걸 선거 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기가 끝나갈 때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했으면 입법됐을 거예요. 들이 민주당의 이렇게 족쇄가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전에 있었던 보수 정당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저것들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선거 때까지는 양쪽을 다 비판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민주당으로 회귀를 해요. 그래서 다시 민주당을 뽑아줍니다. 이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손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퍼포먼스도 하고 하면 다 괜찮겠는데 그게 많은 대중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총선 보이콧 같은 거를 내년 4월에 한번 준비해보서 민주당을 더 코너에 몰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총선을 보이콧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보이콧을 하면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알리면 다음번에는 당장 목표 달성을 못하더라도 그 다음 앞으로 4년, 그러니까 8년 뒤가 되면, 그러니까 4년 뒤가 되면 제가 볼 때 그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이태리의 오송운동가 그런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의회 진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가서 헌법 개정도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장 우리 세대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있고, 그 조급함이 이합집산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아주 큰 이슈가 있을 때만 참여연대나 경신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터져나오지, 사실 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도 아마 참석 잘 안 할 거예요. 거기도 사실 알고 보면 귀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 다음 선거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그 의사결정에 조금 더 우리 연성수 선배나 이렇게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 못하는가 안 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안 합니다. 국회에는 두 사람만 존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의 세계도 두 사람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연말이라 배우들이 시상식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희화하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책을 했는지 연말에 마치 상을 주듯이 직접 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갖다가 커다랗게 광화문에 전광판을 띄우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그러한 어떤 빔을 쏴가지고 크게 쏴가지고 그렇게 조금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고급스럽고 전자식 디지털 전자 이제 핸드폰도 많이 보긴 하겠지만요. 일단 거리로 걸어가 다닐 때 그러한 것을 많이 좀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냐면 말을 안 들으면 뉴욕시의 전광판에 딱 띄우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띄우거나 이분이 작년에 국민소환제를 발안을 약속했습니다. 모모 국회의원님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광판에 떴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TV나 뉴스에. 그러면 얼마나 저 뜨끔하겠어요. 약속을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이렇게 쪼아대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조금 자극을 계속 줘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전기 자극을 하듯이 끊임없이, 촉진, 모티베이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통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일단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기가 여기 이제 한 자리 차지하면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를 있겠죠. 일단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있듯이 우리가 자기네들의 대의로 이렇게 레프리젠테티브 시스템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실에 의해서 대의제에 의해서 우리를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태도는 결코 이제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결국 만약에 아버지라면 우리가 자식이다, 우리 책임져라,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접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지키고 있다. 21대 국회 민주당 직접민주주의 빵점.
그리고 여기 발의한 국회의원 누구다. 이렇게 해서 쇼트보 한 1분짜리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공복순 어머니. 아니고, 근데 오늘 이렇게 강의 발제를 좀 듣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숨이 빵 나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군 인권을, 군에 가서 자식이 잃은 엄마들의 모임에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행동력이. 그런데 어떻게 정치는 나하고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끼는 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이걸 이끌어낼 것인가. 자꾸 연 선생님 자꾸 그 방법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참 굉장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깊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패배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가슴이 좀 막막한 이런 말씀을 대신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발제자 토론대표께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게, 뒤에 참고 자료, 보도 자료 있잖아요. 38쪽, 99쪽 좀 읽어보세요. 민주당이 내용은 이제 공개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 이 국민입법 청구법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7조를 보시면 7조 3항이 보면은 해부받은 날부터 180일에 상임위,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야 된다고 이게 딱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5항에 보면 90일에 법사위에서 마쳐야 된다. 그러니까 총 270일, 그러니까 9개월간에 걸쳐서 모든 걸 다 마쳐야 된다. 딱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법안이 되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동의 지금 정대호 선생님도 뭐 하려고 그러지만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뭉개갖고 안 되고 있잖아요, 얘들이. 근데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 규정을 딱 뒀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낫다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4쪽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각당 1호 법안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46쪽에 보면은 총선 앞두고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후보자들 쫙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뭐 김남국, 맹성규, 박봉건, 전인철, 박성도, 신상경 뭐 이렇게 공약은 다 하겠다는데 사실상 안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360을 국회 상시 여론에 앞장선다, 뭐 또 세비, 또 노동자 체증이 5배 넘지 않도록 한다, 면책특권 없앤다, 부정부패 만약 하게 되면 징벌적 처벌법에서 가중처벌을 받겠다. 지역주민 10분의 1이 서명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대피 발의하겠다. 정치 시민들이 지금 용이하기 위해서 3선 이상 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표제를 하기 위해서 지역과 비례해서 50대 50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엄청 우리 국회가 달라질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도 좀 안 하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국회가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게 토론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하고 그 질의를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퍼포먼스가 동영상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해서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